유하. 너무 나 약간 좀 아프리카 감성이라니까. 그니까요. 제 시청자분들은 사실 이런 거 잘 모르시는데. 이제 우리 투스템님. 네. 투스템님과 함께 이렇게 합방을 한번 진행하겠는데 먼저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를 이제 금투자를 한번 설득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얘기했겠지만 네. 뱀눈을 뜨면서 과연 내가 주식, 부동산, 스마트 스토어, 유튜버를 넘어서는 또 다른 현금 캐시플로우를 만들기 위한 그 파이프라인을 창출하기 위해서 내가 할 것인가, 나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 투스템님 시청자분들은 아마 다 설득 당하신 분들일 거야. 그렇겠죠. 네. 우리 구독자 형님들은 거의 이제 주식 신봉자, 주식 부동산 신봉자시기 때문에 아마 저를 설득하시면은 이분도 설득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나보다 더 깐깐하신 분들이거든, 우리 아저씨들이. 그래요? 우리 채널의 구독자의 99%가 남자라서. 저도 비슷해요. 남자라서 네. 이제 내 형님들이라 그러는데 네. 우리 형님들 나보다 더 깐깐하거든. 이거 쉽지 않겠네요. 내가 먼저 사고 네. 떨어지는 걸 보고 기다린 다음에 사는 사람들이거든. 네. 그래서 나를 설득시키면 이 사람들도 이제 한두 달 정도 뒤에 설득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를 설득시켜갖고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오르면은 결국엔 금 가격이 오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에 나도 아까 우리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금도 약간 좀 주식과 같은 상품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네.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아마 저는 거의 뒤에서 가만히 이렇게 뱀눈 뜨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로 있을 거야 아마. 우리 진행은 우리 투스템님이 알아서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제 중간에 이제 방송 세팅이나 카메라 세팅 그 정도만 할 생각이고요. 네. 이제 시작을 해보면 사실 금이라는 자산이 한 200년으로 데이터를 보면은 투자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아요. 사실 가장 투자 수익률이 좋은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쟁이요. 전쟁이요? 네. 전쟁을 하면 가장 투자 수익률이 좋나요? 저는 투자 수익률이 좋은 자산. 투자 수익률이 좋은 자산. 네. 그거는 사실 또 제가 또 애플바로서 애플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이겠죠. 그러니까 그쵸, 자산으로 따지면 그래, 주식. 네, 맞아요. 주식이 200년 역사로 보면은 가장 투자 수익률이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면 항상 주식이 투자 수익률이 좋냐로 봤을 때 꼭 그렇진 않거든요. 투자 수익률이 어떨 때는 금이 더 좋기도 하고 어떨 땐 채권이 더 좋기도 하고 이렇게 투자 수익률이 좋은 기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대공황 때는 한 25년 정도 내가 원금도 못 찾는 일도 생기거든요. 그처럼 주식이 장기간 동안 안 좋은 일도 언제나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시각에만 갇혀서 이 자산만 투자를 해야지 나는 주식은 장기간 오르는 걸로 알고 있어. 주식만 투자해야지가 아니라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금이나 채권이나 어떨 땐 또 주식이 되게 소외받을 때도 있어요. 막 되돌아보면 그때 내가 왜 삼성전자를 안 샀지? 그때 왜 내가 금을 안 샀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처럼 제가 어떻게 보면 한 부분에 조금 시각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무조건 금을 장기 보유해라. 그러면은 나는 되게 부자가 돼 있을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그런 투자 철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왜 굳이 가장 장기적으로는 투자 수익률이 좋지도 않은 저는 금에 투자를 했을까 이 얘기를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금이 왜 지금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그 얘기를 먼저 드려야겠죠.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도 좋아요. 저 사실 금이 그렇게 엄청난 그런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저는 금 자체를 진짜 어떤 그냥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공급이 한정된 물건. 맞죠. 네. 그래서 이 가격이 오르는 거는 어떤 리스크, 상징적인 가치가 있던 거지. 위험 리스크를 덜어내기 위한 안전자산.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이 오른 거는 요즘에 이제 미중 전쟁, 남북, 북한 리스크 그런 거에 플러스 돈이 겁나 많이 풀리니까 그냥 가격이 오른 것뿐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물건은 어차피 한정돼 있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그쵸. 그러니까 금 가격이 그래서 올랐다. 그쵸.
일가견이 있는 얘기기는 해요. 사실 한 1980년대까지는 이게 단순히 이제 그렇게 따지면 그냥 결론적으로는 그냥 물가가 오르면 금 가격도 오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물가가 1년에 10%씩 올라요. 예. 금을 살 건가요? 안 살 건가요? 안 사지. 왜요? 사나? 한 1년에 그러면 물가가 100%씩 올라요. 그럼 사는 걸로. 근데 한번 제가 다른 예시를 드려볼게요. 1년에 물가가 100%씩 오르는데 은행 예금 이자를 200%씩 줘요. 금을 사요, 안 사요? 그럼 안 사지. 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돈이 많아졌다 혹은 물가가 오른다 그래서 금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 가격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그 물가 때문이라는 게 잘못된 인식, 어떻게 보면 좀 편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금 가격이 왜 움직이는지는 정확히 알기 위해선 결국엔 금 가격을 움직이는 그 요소를 알아야겠죠. 그럼 제가 방금 예시를 들려드렸던 것처럼 물가 상승률은 100%인데 금리가 200%면 금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경제학 용어에서는 실제 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쵸. 뭔지 아시죠? 그쵸. 예, 물가 상승률에서 금리를 뺀 거예요. 그쵸. 근데 물가 상승률에서 금리를 뺐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돈을 예금해 뒀는데도 막상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잡아. 그러면 사실 은행에 예금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쵸? 내가 오늘 100만 원을 예금해서 내년에 200만 원이 됐는데 짜장면 가격이 5천 원에서 5만 원이 됐어. 그쵸. 그러면은 예금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쵸. 네, 이렇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 금과 같은 그런 실물 자산이 엄청 각광을 받게 돼요. 근데 또 네. 은행 주식을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은행 주식을 사는데 은행이 아까도 금은 배당을 안 주잖아요. 배당을 안 주죠. 오케이. 배당을 안 주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상승률이 200%인데 뭐 그러면은 또 배당금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가? 그쵸. 그리고 또 문제는 그러면 누가 예금을 하려고 하냐는 거죠. 예대 금리로 돈을 벌잖아요. 사실 은행은 뭔지 아시죠? 그쵸. 네, 예금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로 대출을 해줘서 이 금리 차로 돈을 버는 게 은행의 수익 구조예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은행의 수익도 별로 좋지 않고 예금을 해도 수익이 별로 좋지 않은 게 이제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인 시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이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 시대예요. 그렇지. 왜냐면 금리는 이미 0%까지 떨어졌죠. 항상 얘기하는 거지 우리 구독자 아저씨들한테. 네. 금리는 마이너스로 떨어졌는데 물가는 그것보다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예금을 해놓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뒤로 이렇게 밀리게 되는 거죠,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과 같은 실물 자산들의 그런 가치가 올라가는데 이게 마냥 지금만의 일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로 금리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옛날에 한 1970년대 이럴 때 보면은 물가가 한 16%예요. 근데 금리는 15%란 말이죠. 그러면 야 금리 15%면 그때 왜 예금 안 했어? 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야 물가가 하루에 16%씩 오르는데 예금을 할 이유가 없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금리와 물가와 상관없이 되게 자주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질금리 그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가 이게 아니네요. 방송사.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실질금리 차트예요. 이제 빨간색이 실질금리고 노란색은 금, 파란색은 은 가격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이 금과 은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그 시작점을 한번 보실래요? 예를 들면은 금과 은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이 시작점, 그리고 여기서도 이 시작점을 기억해 주세요. 금이 무슨 색이죠? 금이 노란색, 은이 파란색. 예. 네. 그러면 빨간색은? 빨간색은 실질금리. 오케이. 그래서 이 실질금리가 이제 0으로 딱 떨어진 이 순간들 있잖아요. 여기서 0 밑으로 뚫고 내려간 이 순간. 이 순간부터 금 가격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치. 이렇게. 그러면 이 실질금리가 다시 여기 위로 뚫고 갔다가 0으로 떨어진 게 언제냐? 이거를 뭐 이때로 볼 수도 있고 사실 일대로 볼 수도 있는데 참 애매하죠. 지금은 금리가 너무 낮은 상황이라 좀 자주 떨어지는데 정확히 뭐 사실 이때로 봐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른 걸로 봐도 되고 여기서부터 일로 봐도 돼요. 근데 이게 왜 상관이 없냐면 어차피 이게 6년 정도 되거든요, 이때가. 그리고 지금이 이게 떨어진 게 2019년이에요. 근데 이때도 보시면 이 이후로 약 10년간 올라요, 금 가격이. 이때도 약 10년간 오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승 추세에 아주 초입에 있다. 3년 전부터라고 생각을 해도 아주 초입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질금리가 그리고 이제 혹시 잭슨홀 미팅 보셨나요? 아니요. 그 뉴스는 보셨나요? 아니요. 그게 뭐요? 그래서
이제 그 잭슨홀 미팅을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잭슨홀 미팅이 뭐냐면 이제 미국의 연준 의장이 있죠. 이제 그 미국의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회의도 하고 그런 이제 아무튼 인터뷰를 하는 건데요. 거기서 연준 의장이 우리는 물가에 집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물가가 얼마나 오르든지 그거에 집중하지 않고 고용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는 그 보통 중앙은행들이 물가가 한 그 목표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2%다 그러면은 2%까지 올라가는 건 허용하는데 이 이상부터는 절대 허용할 수 없어. 이 이상 올라가 금리 올려버릴 거야. 약간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유해졌어요. 지금 그냥 마이너스 하세요 선생님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물가가 마이너스로 가면은 되게 경제에는 엄청 악영향이잖아요. 그래서 물가를 올리는 쪽에 더 힘을 쏟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올라가는지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물가 뭐 2% 그런 목표제였으면 뭐 지금은 제로 금리니까 물가가 2%까지 오르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2%라는 어떤 정확한 그런 한계선이 있었는데 이제 이 한계선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돈을 계속 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걸 계속 내포함으로써 실질금리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질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람들은 그런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가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2016년부터 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금에 대한 수요는 사실 몰리기 시작했고 또 금에 대한 가격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실질금리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으로써 사실 지금 금과 은에 투자하기는 너무나도 좋은 시점이 아닌가라고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설득. 네. 아니요, 저 설득 안 됐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 이게 화폐의 가치가 결국에 이제 요약하면 화폐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네. 앞으로는 가치는 거의 제로에 수렴할 정도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래서 이 실물 자산이 중요하다. 라는 식으로 저는 받아들여졌는데 그러면 오히려 주식을 더 살 때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기서 강하게 나왔어야. 네. 왜냐면 저는 사실 주식도 좋다고 생각을 원래는 그러니까 다 모든 자산은 다 좋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뭐 주식을 살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마치 베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확실한 어떤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 앞으로 좋을 건지 안 좋을 건지 이거는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지겠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겠지 이런 식이지만 사실 금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확실한 거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그거에 대한 부양책을 더 쓸 거니까 물가는 상승할 거예요. 근데 사실 부양책을 쓴다 그래서 주식이 100% 다 올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부양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락했던 경험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자산들의 이제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금을 사야 되냐? 그러면 어찌됐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가장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것만큼은 금이니까 네, 이 측면에서만 일단 보자면 네. 오케이. 일단은 오케이. 일단은 그러면은 네. 딱 쉬고 화장실 갔다 올게요. 네. 금 너무 높지 않나요? 지금 이 시점에서 좋은 말씀이세요. 제가 그래서 사실 뉴스에서도 지금 금 가격이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말도 많다 보니까 사실 저는 금 투자하기 이전에 사실 저도 주식 투자도 했고 채권 투자도 계속 공부를 했던 터라 뭔가 역사상 최고치라는 말 자체가 되게 부정적이고 뭔가 난 가치 투자자로서 싸게 사야 되는데 그치 네. 같이 네. 싸게 사야 근데 금은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분이 테슬라를 지랄하고 자빠졌네. 성장 모멘텀이 있잖아. 네, 성장 모멘텀이 있죠. 근데 금은 네. 금의 성장 모멘트는 결국에 이제 물가 그리고 위험 리스크 이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온 거지 않겠습니다. 탁투미. 네, 바로 그러면 그 또 하나가 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전에 그 금 가격이 왜 물가에 오른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왜냐면은 금 자체를 그냥 짜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치. 네. 그냥 우리 20년 전 30년 전 짜장면 300원 400원이었다면 네. 근데 지금 이제 5,000원 6,000원인 것처럼 네. 금도 결국에 이제 화폐 통화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냥 금 가격이 오를 뿐이다. 네. 물론 이제 대외적으로 뭐 전쟁, 네. 뭐 경제 분쟁 뭐 이런 거는 그냥 첨가되는 소스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메인은 그냥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쌀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왜냐면은 공급이 겁나 많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은 금은
결국에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금에 지금 우리가 수요의 측면을 되게 많이 봤는데 그럼 공급의 측면도 보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금의 가격이 오르려면 공급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없어져야지. 네, 떨어져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휴. 네, 이 차트예요. 이 금의 생산량이 저 파란색 차트인데 이제 한번 보잔 말이에요. 금 가격이 그럼 언제 올랐을까? 이때 쫙 아이씨 내가 일자로 잘 못 그어서 그쵸. 네, 이렇게 난 올고준 사람이다 이거야. 네. 이때를 한번 보자면 이때 저는 사실 금 가격이 이제 고정이 되어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옛날에 휴대폰 단통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딱 그 가격을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격들이 거의 움직임이 없어서 사실 이후부터 좀 보는 게 조금 더 가시적이긴 한데 어쨌든 이때 보시면 얘를 다시 지우고 보시면 여기 이제 1900 이게 몇 년이죠?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아무튼 이때부터 이제 생산량이 줄기 시작하니까 금 가격이 그때부터 치솟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금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공급이 이렇게 쫙 올라가니까 금 가격이 쫙 떨어지죠. 그리고 금 가격이 다시 이렇게 또 금 공급이 줄기 시작하니까 금 가격이 다시 이렇게 쫙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이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결국에 금 공급이 앞으로 줄어들 거라면 그러면은 금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거잖아요. 오죠. 그냥 지금을 되게 확대한 건데요. 14. 네, 그러면은 은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정확한 시점이 언제냐? 그게 19년이거든요. 이게 은 가격이 아까도 보셨으면 아시겠다시피 네, 보셨으면 그냥 이대로 갈게요. 네, 말씀하세요. 네, 보셨으면 아시겠다시피 이게 추세를 타요.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고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 쫙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떨어지기 그 상승 추세 중에 처음 꺾이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2019년이에요. 그때부터 대략 길면 한 10년 정도는 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2020년에는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뭐 사업 보고서를 봐서 알지만 이걸 안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 코로나 때문에 광산들이 일을 했겠습니까? 네, 이건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라 2020년에도 실제로 생산량이 정말 부족해요. 많이 떨어졌어요. 19년보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도 금 가격을 상승시키는 아주 큰 요인인데 이게 바로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실질금리와 생산량이라는 이 두 가지 모멘텀이 다 이루어진 게 바로 2019년 그리고 2020년 지금의 그 상승 추세의 초입에 있는 이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어떠십니까? 아직 모자란. 아직 모자란 게 하나도 아직 설득이 안 돼. 네. 그 인식을 깨야 될 것 같은데 성장 모멘텀이 없다. 성장 모멘텀 결국에 이제 네. 대외적인 그런 것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그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전 국가적. 난 이런 가설을 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전 국가적으로 우리 통화 생산을 멈추십시오. 그러면 이제 금가격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됐나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잠깐 일단 그럼 질문 좀 받고 시작해 볼까요? 올려주시는 자료는 어디로 가야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금 생산량 같은 게 그런 차트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영상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PDF 이제 그런 이제 보고서로 볼 수가 있는데 월드 실버 서베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볼 수 있기는 해요. 생산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수요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볼 수 있기는 해요. 근데 다만 이게 2020년 보고서에는 2019년 거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게 최신을 이렇게 빨리빨리 반응을 못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만회하고자 차라리 내가 지금 바로 이 상황을 빨리빨리 좀 캐치하려면 보고서를 보는 게 아니라 차라리 금광주를 보자. 금광주의 사업 보고서를 보자. 사업 보고서는 3개월에 한 번씩 나오고 지금의 그 금광주들의 그런 현 상황들을 살필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이 구매한 베리골드라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의 지금 가장 큰 금광회사는 사실 뉴먼트 골드코퍼라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의 거를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사업 보고서를 봄으로써 얘네가 지금 금 생산량이 어떻게 될 건지를 조금 더 빨리 좀 캐치할 수가 있긴 해요. 금을. 고갈됩니까? 고갈된다라 사실 이게 그 말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석유는 고갈되죠 언젠가는. 근데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게 고갈된다 그렇게 한 얘기가 벌써 20-30년 전인데. 맞죠.
미국 봐 텍사스에서 네. 이란, 리비아가 갖고 있는 만큼의 유전이 발견되고. 네, 맞아요. 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 일단은 이거를 저도 사실 궁금했던 내용이고 저도 그런 의심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사실 제가 처음부터 금에 대해서 되게 좋은 시각으로 바라봤던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데 금이 투자 수익률이 가장 안 좋으니까. 그치.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금이 고갈될까?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일단 석유는 먼저 그걸 알아야 돼요. 일단 모든 자원은 사실 거의 탐사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는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석유가 고갈된다라고 얘기했던 건 그 당시의 기술력만으로 저 밑에 있는 석유를 파기에는 못 파는 것도 아니에요. 팔 수는 있어. 근데 단가가 너무 높지. 단가가 너무 높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석유는 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 또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원소적으로 만드는 방법도 사실 아직 단가가 비싸서 그렇지 만들 수 있는 방법도 많거든요. 근데 금과 은은 그냥 금과 은 자체가 원소야. 아 근데 금과 은으로 뭘 못하잖아요. 은은 하죠. 금은 별로 못하지만. 그치? 네. 아 그래서 나는 결국엔 그게 사치품 아닌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는 제 생각은 아니고 김일구 상무님 혹시 아시나요? 3프로 TV 좀 자주 나오셨다. 아니 안 봅니다. 네, 오케이. 여기까지. 어쨌든 3프로 TV 너무 아저씨들만. 어쨌든 이제 김일구 상무님의 얘기를 좀 제가 좀 인용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없으면 죽죠, 심지어. 근데 시대가 지날수록 물 가격은 계속 내려가. 물론 물이라는 게 그냥 먹을 수 있었던 시대는 좀 제외하고 물을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던 그런 시대로 본다면 물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거나 사실 실질로 따지면 계속 내려가거든요. 근데 금은 사실 어디에 쓰나 보면 사실 그렇게 쓸 데는 없는데 금 가격이 계속 올라. 다이아몬드는 더 심하죠. 그렇지. 네, 그런 것처럼 사실 가격이라는 건 어떤 필요성보다 사실 희귀성에, 그러니까 결국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이 너무 많으면 애초에 가격은 오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귀성에 좀 공급적인 측면의 가격이 가장 크게 일단 방향을 받는다. 이거는 사실 긴 기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건. 뭐 단순히 뭐 허니버터칩만 봐도 사실 그렇지. 네, 왜냐면 그게 공급이 한정됐을 때 수요가 폭등했으니까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한정됐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때 어쨌든 이제 금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원이 일단 한정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석유랑은 좀 다르게 탐사와 별개로, 탐사는 다 되어 있는데 그 이상 팔 수 있는 것도, 팔래야 팔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금은 그게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금이라는 게 사실 뭐 쓰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석유처럼 뭐 재활용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재활용해서 쓰면 되는 게 맞지만 어찌됐든 그 총량이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달에 1년에 캘 수 있는 양이 내가 오늘 좀 일 열심히 해서 금 좀 많이 캐볼까 해서 캘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 가격이 자꾸 이렇게 좀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 서울부동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투수태님이 네. 말씀하시는 말로는 그냥 해칭하기에 이만한 자산이 없다, 이 정도 같은 느낌인데요. 좀 애매한데요. 왜냐면 해칭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위험 분산을 하되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처럼 네. 은행에 돈 넣을 바에 은행 주식을 사라 이렇게 그쵸. 얘기하는 것처럼 네. 아니 그렇게 은행 주식 그런 거 살 바에 네. 돈 예금할 바에 차라리 은행 주식을 살 바에 금을 사라.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아닌가. 금으로 네.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냐 이거죠. 그럼 뭐 주식으로 따지면 이것도 이제 직접 투자로 가신 거니까 이런 건데, 뭐 사실 금도 파고들면은 그 주식처럼 이렇게 되게 세분화돼서 뭐 한 방에 막 100배 먹고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 자산으로 보자는 거예요. 선물 그래, 비트코인도 선물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큰 자산으로 보자면 어쨌든 주식이라는 자산, 금이라는 자산이 있는데 이게 각각 오르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이 오르는 시기다. 네, 그러니까 오르는 시기에 아주 초이쁘다. 앞으로 7년은 오른다 최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을 사자는 거지. 이게 주식은 뭐 앞으로 10년을 내다봤을 때 뭐 오른다고 100% 확신하기에는, 주식시장 자체를 100% 확신하기에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냥 왜냐면 지금 투자의 구루들 자체도 아니다, 장기 침체로 갈 수도 있다,
혹은 뭐 계속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반반 갈리는 것처럼 애초에 이쪽 분야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극단으로 갈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베팅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한 자산만 먼저 사서 그쪽으로 계속 오르는 자산만 이렇게 계속 편승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금에 편승하기 너무나도 좋은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점이니까 금의 상승에. 좀만 더 주식하면 안 될까? 지금 주식 상승장인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10년을 두고 보니까 뭐 그래도 뭐 상관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베팅이 아니고 정말 그런 투자의 영역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절 설득하시는 게 금만 해라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네. 금이 그렇게 상승의 초입인데 얘를 안 살 이유가 있냐라는 겁니다. 또 이제 귀가 또 팔랑팔랑 거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마지막 맞나? 아니다. 좀 더 있는데 조금 아까 전에 질문도 있으셔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금 지금 너무 비싸다. 그치. 야, 근데 우리 형님들 나라 이제 미친놈인 게 애플이랑 테슬라 상따하는 사람들이거든. 상따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누가 우리 테크범 이분 이제 곧 전역을 앞둔 우리 친구인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금 가격이 높다고 생각해야 돼. 근데 우리 애플 테슬라 사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사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치. 비싸더라도 사는 그런 테슬라를 그렇게 막 지금 높은 가격이고 역사상 최고치라는 말을 맨날 쓰는데 왜 사셨나요? 내가 또 테슬라 바로서 또 얘기를 해보자면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중요한 거야. 테슬라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부가가치를 계속해서 창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은 금이 무슨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냐 이거야. 금으로 부가가치 창출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장신구를 만들어서 장신구 뭐 대여를 해준다. 대여점 이런 거밖에 없지 않나 이거죠. 그러면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한 30년 동안 침체를 겪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본 잠식. 결론적으로 사실 이게 어떤 기업이 아니고 사실 주식시장도 한 30년 동안 침체를 겪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랑 별개로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지금 그러면 하락장에서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 하락장에서 금 사면 안 돼요? 좀 애매한데 이게 그러면 이제 상관관계로 가야 돼. 이러면 이제 상관관계로 가야 돼. 그러면 주식과 금이 반대로 움직였어야 주식이 하락할 때 금이 쫙 오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 이거 궁금해요. 우리 구독자님 금은 채굴 기업이 금은 이제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채굴이 적게 된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제 채굴 기업이 고갈될 걸 아는데 가만히 있나요? 아직은 많으니까. 근데 난 여기서도 이제 나는 뭐 금은에 대해서 모르지만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오히려 얘네가 공급 업체가 아닐 거란 말이지. 공급 업체인데 수요 업체는 또 따로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네. 얘네가 공급하는데 얘네가 판매하는 게 아닐 거라 생각한단 말이지. 여기에 이 수요 업체가 더 비싼 가격으로 채굴하게 하지 않을까? 그쵸. 이제 만약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채굴이 이제 한계점에 온다면 만약에 뭐 아직은 제가 이제 은으로 따지면 한 20년은 남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시기가 돼서 진짜 은이 뭐 없다 뭐 금도 없다 이렇게 본다면 그 시기쯤 되면 금 가격이 얼마일 건지를 생각해보세요. 지금 다이아몬드 솔직히 기업에서 몇 개나 캘 것 같으세요? 그렇게 별로 안 캐는데도 그 기업이 돌아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금 가격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비싸다는 얘기를 비싸서 조금 금 가격이 비싸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저도 그런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고 뭐 미국 주식 뭐 나날이 진짜 올타임 하이를 계속 찍는 그런 말로 인해서 저도 사실 미국 주식 그때 제때 투자를 못 했었거든요. 그때가 아마 올타임 하이를 찍기 시작한 게 2010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리먼 끝나고 나서부터 바로 와 10년 동안 올타임 하이만 영차 아니 10년 동안 무슨 역사상 최고치라는 말을 쓰는데 10년 동안 역사상 최고치였어. 그니까 그러면은 그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그런 이제 투자가 조금 공부가 덜 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좋은 기회를 그냥 올타임 하이라는 말, 그 역사상 최고치라는 말만 듣고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서 안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금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정말 역사상 최고치가 금 가격이 비싼 시점이었을까?